자, 그러면 이제 104쪽 지문을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자 보도록 하자. 자, 우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꼭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봐봐. 자, 4문단 첫 번째 문장. 자, 어차피 중심 문장이니까 밑줄거. 자, 4문단 첫 번째 문장 형광펜으로 밑줄거. 자, 저번에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할게요. 자, 그런데 단기에는 물가의 경직성으로 인해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오버슈팅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 자, 그럼 얘들아 봐봐. 그런데 단기에는 물가의 경직성으로 인해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과는 다른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오버슈팅이 발생하지.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자 보세요. 단기에는 뭐가 발생해? 오버슈팅이 발생하지. 하지만 그럼 그 앞에는 장기에는, 단기의 반대는 장기잖아. 그럼 장기에는 뭐가 발생한다는 얘기지? 구매력 평가설. 자, 장기는 구매력 평가설이고 단기는 오버슈팅이야. 이 정도 할 수 있지. 자, 쌤이 실제로 뭐 너희들도 지금 국어 되게 잘하지만 쌤이 국어 이제 잘하는 애들하고 딱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되게 획기적이었다라고 느낀 게 이 예측하는 거. 이게 진짜 제일 좋았다고 그러더라고.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근데 이거는 진짜 너희들 시험장 들어가서 진짜 꼭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수업할 때도 요거 나갈 때도 쌤이 무조건 예측시키고 여러분 그럴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이제 1문단서부터 한번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밑줄거. 첫 번째 문장 읽어볼게. 밑줄 긋지 말고. 자, 1문단 봐봐. 자, 일단 1문단을 보니까 이 글의 제재가 뭐야? 자, 1문단을 보니까 이 글의 제재가 정책 수단이지. 자, 일단 1문단을 읽으니까 이 글의 제재가 정책 수단인 건 알겠어. 자, 그런데 1문단을 읽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전혀 없다. 왜냐면 1문단 넷째 줄 봐봐. 정책 수단은 몇 가지 측면을 가져? 네 가지 특징을 가지지. 근데 그 네 가지 특징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1문단에 다 나왔지. 그러니까 1문단을 가지고 예측할 수 있는 건 없고 결국 1문단은 정책 수단에 대한 얘기고 여기에는 얘 네 가지 특성이 나온다. 자,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자, 됐지? 자, 이제 2문단 봅시다. 2문단. 자, 2문단. 자, 첫 번째 문장 밑줄거. 정책 수단의 선택의 사례로 환율과 관련된 경제 정상을 살펴보자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분명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정책 수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런데 정책 수단을 그냥 생뚱맞게 얘기하면 뭐하니까 이거에 대한 뭐를 들었어? 예시를 들었지. 자, 정책 수단의 예시로 뭐랑 관련된? 환율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예시로 드는 거야. 자, 됐죠? 자, 그런데 우리 3문단 첫 번째 문장 봐봐. 3문단 첫 번째 문장.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을 이해하기 위해, 오케이? 이것만 봐도 앞문단에서 핵심 제재가 뭐라는 건 알겠어. 오버슈팅이라는 건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2문단 보면, 자, 맨 마지막 문장 밑줄거. 이러한 오버슈팅은 물가 경직성 또는 금융시장 변동에 따른 불안 심리 등에 의해서 촉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물가 경직성은 요건 이제 그거에 대한 예시고, 그럼 일단 이 문단은 뭐에 대한 얘기야? 오버슈팅이지. 근데 오버슈팅의 개념은 지금 밑줄인데 앞으로 나왔지. 물가가 지나치게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일단 이것만 알면 돼. 3문단, 2문단 마지막에서 자, 이 환율과 관련지어서 뭐에 예를 들었어? 오버슈팅이야. 그런데 오버슈팅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지. 나쁜 거니까 여기 봐. 뭐를 동원해서 없애야 돼?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이 오버슈팅을 없애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얘는 오버슈팅. 이제 얘가 나오는 거지. 얘들아, 이 문단에서 지금 밑줄 친 문장, 앞문장을 밑줄을 거도 상관은 없어. 포인트는 뭐를 잡아내야 돼? 이 문단은 오버슈팅을 잡아내야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 아까 4문단 읽으면서 3문단의 내용 예측했었지. 무슨 내용 나올 거라고? 장기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야 돼. 장기에는 구매력 평가설이야. 자, 그러면 3문단의 중심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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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문단의
자, 3문단 첫 번째 문장 읽어볼까? 그냥 읽어볼게. 물가 경직성에 따른 환율의 오버슈팅을 이해하기 위해 통화를 금융자산의 일종으로 보고 경제 충격에 대해 장기화, 그 다음에 단기의 환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알아보자 그랬지. 그럼 눈치 깠을 거야. 3문단은 언제 얘기고? 장기 얘기지. 4문단은 단기 얘기지. 자, 그러면 3문단에 어디에 밑줄을 그어야 되냐면 끝에서 넷째 줄 밑줄 그어. 자, 물가와 환율이 모두 신축적으로 조정되는 장기에서의 환율은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 설명되는데, 이에 의하면 장기의 환율은 자국 물가 수준을 외국 물가 수준과 나눈 비율하면 이를 균형 환율로 본다라고 그랬지. 자, 됐어? 내용은 뭔지 모르겠으나 일단 3은 첫 번째 언제 얘기가 나와? 장기 얘기가 나오면서 이때는 오버슈팅이 발생하지 않지. 이때는 여러분 무슨 설? 구매력 평가설. 물론 이거에 대한 구체적 진술은 분명히 나올 거야. 자, 장기에는 구매력 평가설이야. 자, 그러면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솔직히 말하면 오버슈팅이 이게 아니잖아. 자, 그러면 4문단 첫 번째 문장 밑줄 그어. 자, 그리고 이제 너희들에게 질문할 거야. 그런데 단기에는 물가의 경직성으로 인해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랬지. 그 다음 접속어가 뭐야? 가령이지. 그럼 이제부터 해봐. 이거 밑줄 친 거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어디까지인지 찾아. 가령서부터 어디까지가 물가의 경직성으로 인해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어디까지인지. 4문단 끝까지가 아니야. 했어. 자, 봤어? 얘들아, 4문단 끝까지가 아니지. 단기에는 오버슈팅이 발생한다는 어디까지? 나타난다까지야. 자, 그럼 그 다음 문장 밑줄 그어야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여 실질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고 해외로 유출되었던 자금이 시장 금리의 반등으로 국내로 번개하면서 단기에 과도하게 상승했던 환율은 장기에는 구매력 평가설에 기초한 환율로 수렴한다라고 그랬지. 이러한.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도 오버슈팅에 대한 얘기잖아. 물가 경직성에 대한 오버슈팅.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얘기 뭐냐면, 얘들아 4문단은 봐봐. 단기에는 뭐가 발생하는데? 오버슈팅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다시 시간이 지나서 무슨 으로 오면? 장기가 되면 다시 뭐에? 구매력 평가설로 다시 수렴이 되더라. 됐어? 자, 4문단과 5문단, 3문단, 4문단 다시 한 번만 여러분 읽어봐. 자, 3문단, 4문단 다시 한 번만 읽어봐. 됐어? 이제 논리 이해 갔지? 그러니까 이거야 얘들아, 봐봐. 그러니까 단기에는 오버슈팅이 발생해. 그죠? 물가의 경직성으로 인해서. 그럼 당연히 물가의 경직성이 크면 클수록 오버슈팅은 크게 발생하겠지. 근데 오버슈팅이 발생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원래 구매력 평가설로 돌아오더라 라는 그런 얘기가 3, 4문단에 나와 있는 거야. 됐어요? 자, 이제 5문단 봅시다. 자, 하지만 우리가 알고 싶었던 건, 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노란색. 우리는 지금 뭐를 알고 싶어? 정책 수단. 근데 여기에는 오버슈팅에 대한 얘기만 나왔지 정책 수단에 대한 얘기는 없잖아. 그러면 오버슈팅은 안 좋으니까 오버슈팅이 발생하면 뭐를 해야 돼? 정책을 만들어야 되겠지. 자, 밑줄 그어. 자, 단기의 환율이 기초 경제 여건과
괴리되어 과도하게 급등락하거나 균형 환율로부터 수준되어 장기간 이탈하는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예방하고 이를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정책 수단을 사용하지. 자, 그러면 정책 수단이 다양한 게 어디까지 있는지 쭉 봐봐. 자, 됐어? 그 문단 끝까지 가다 정책 수단에 대한 얘기지. 자, 그러면 자, 이제 이 지문 구조화해보자. 1, 2.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했어야 돼. 3하고 4가 서로 대조야. 왜? 3은 언제고? 장기고 4는 단기니까. 그러면 병렬식도 되지만 또 뭐도 돼? 비교, 대조도 여러 번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오문단은 이렇게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쓱 보자. 자, 1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 문제는 일치니까 어디 봐야 될지 모르겠지. 자, 2번 봐봐. 얘는 가니까 가를 바탕으로 네 가지 측면에 대한 얘기는 어디에 다 나와? 1문단에 나오지.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2번은 자, 1문단 보고 문제를 풀 거고. 자, 3번 보세요. 자, 3번. 자, 3번은 딱 봐도 경제 부분이지.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어때? A국이 막 그 환율 급증하고 이런 얘기 나오지. 그럼 얘도 뭐에 대한 얘기야? 5번 슈팅에 대한 얘기니까 기본적으로 몇 문단? 4문단. 자, 그런데 4번 문제도 몇 문단? 4문단이지. 자,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자, 5번은 몇 문단? 미세 조정 정책 수단 몇 문단에 나와 있어? 5문단에 나와 있지. 자, 그러면 이제 6번 문제는 이제 무슨 문제가 나와? 어휘 문제가 여러분 나오는 거지. 자,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하나만 얘기할 건 여기 봐봐. 이 문단은 문제가 나올 수가 없는 게 이건 일종의 논제 제시지. 왜냐면 얘는 뭐야? 앞으로 내가 정책 수단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뭐를 쓰겠다? 5번 슈팅을 쓰겠다. 이 얘기가 나와 있는 거잖아. 여봐. 자, 그러면 일단 이제 1번 문제서부터 바로 들어가 볼게. 어머, 나 지우개 안 갖고 왔다. 정민아 위에 가서 지우개 좀. 자, 자, 그러면 1번 문제서부터 바로 들어가 봅시다. 자,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지. 자, 1번 답지 마. 딱 두 글자 눈에 들어오지 않아? 장기가 여러분 눈에 들어오잖아. 자, 그러면 장기니까 당연히 3문단 봐야 되겠지. 주제비치. 자, 1번 답지는 이제 3문단을 봐야 돼. 3문단. 자, 3문단에서 자, 밑줄 긋게요. 자, 3문단 맨 마지막 끝에서 둘째 줄 오른쪽 밑줄 거. 자, 3문단 끝에서 둘째 줄 오른쪽 밑줄 거. 자,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장기에서는 자국 물가도 높아져 장기의 환율이 뭐 된다고 그랬어? 상승한다. 자, 여기다 숫자 1 적어놓고. 자, 1번 문제의 답은 준엽아 가서 이거 하나 빨리 달라고 그래. 대형으로. 괜찮아. 자, 네, 강의를 촬영하는 우리 조교쌤입니다. 잘 봐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에다 숫자 1 보면 1번 문제의 답이 1번인 건 알겠지? 자, 이 문제는 어때? 정답률이 60, 98. 근데 되게 웃기지 않냐? 이건 솔직히 되게 쉽잖아. 근데 왜 정답률이 이렇게밖에 안 나와?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 지문이 어려우니까 어때? 지문 쭉 보다가 지문 전체가 이해 안 가니까 어때? 그냥 애들이 포기를 해버리는 거야.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뭐라 그랬어? 틀리는 문제만 틀리고 맞히는 문제는 맞히자고. 이런 문제 맞힐 수 있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자, 1번 문제의 답은 자, 1번이 답이 되겠고, 몇 문단에서 답이 나왔어? 3문단에서 어때? 답이 나왔지. 자, 2번 문제 봅시다. 자, A를 바탕으로 정책 수단의 특성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지.
자, 1문단 다섯째 줄 연필로 밑줄 거. 자, 1문단 다섯째 줄 연필로 밑줄 거. 자동성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행정기구를 설립하지 않고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는 정도를 말한다라고 그랬지. 그럼 얘들아, 자동성은 다른 부서를 설립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걸 활용을 하는 거야. 자, 여기다 숫자 2 적어놓고 그러면 2번 문제의 답은 5번이 답이 되겠지. 이해가? 자동성은 새로 부처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얘 마지막에 풀어. 자, 얘 마지막에 푸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몇 번 문제서부터 풀까? 4번 문제서부터 풀게. 자, 그러면 자, 2번 문제의 답이 지금 몇 번이니? 5번이 답이고 얘는 몇 문단 가지고 나왔어? 1문단 가지고 이제 나온 거야. 자, 4번 갑시다. 우리 이제 이 다음 교재가 이제 받아봤잖아. 어떻게 되냐면 한 지문짜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어때 두 지문을 묶어서 한 지문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어때 세 지문을 묶어서 한 지문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얘기하지만 처음에 할 때는 시간을 안 재. 한 지문짜리는 지금처럼 할 거야. 그리고 이제 두 지문서부터는 어때? 그때서부터 이제 시간을 재. 몇 분 안에 풀라고. 얘가 그랬을 때 어때 3점짜리 어려운 건 어때 뒤로 넘기고 이런 훈련을 계속 이제 할 거야. 이 세 교재서부터는 이제 우리 시간을 재면서 나갑니다. 자, 4번. 보기에 제시된 그래프의 세로축 중 A, B, C는 기억, 디귿과 하나씩 대응된다. 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지. 자, 그럼 일단 얘는 이제 4문단을 보면 되는데 자, 이제 4문단에서 자, 내가 이제부터 체크하라는 거 체크해봐. 자, 4문단 둘째 줄. 자, 4문단 둘째 줄. 자, 밑줄.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물가가 뭐 돼서? 경직되어서 실질 통화량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시장 금리는 뭐 한다고 그랬어? 하락한다고 되어 있지. 자, 일단 여기에다가 숫자 4 적어. 자, 실질 통화량은 증가하고 시장 금리는 어때? 하락하지.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래프를 잠깐만 보자. 거기에 나와 있는 그래프 옮긴 거야.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래프 중에서 자, 이 T 시점에서 어때? 통화량이 증가했지. 근데 얘 봐봐. 얘는 어때? 통화량이 증가했지. 얘도 어때? 요 양이 증가했지. 근데 얘는 T 시점에서 어때? 밑으로 쭉 내려왔으니까 얘는 뭐 됐어? 하락이 됐지. 그럼 대답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A에 대응되는 게 결국 뭐야? 시장 금리가 되겠지. 자, 그러면 A에 대응되는 게 그럼 결국 뭐야? 아이씨. 니은이지. 그죠? 얘에 대응되는 게 일단 니은인 건 알겠지. 자, 그럼 답이 될 수 있는 게 몇 번하고 몇 번이야? 2번하고 4번. 둘 중에 하나네. 내 생각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했을 것 같아. 틀려도 이 문제의 답이 2번이거든? 아니 4번이거든? 2번을 써서 틀렸을 것 같아. 왜? 이거는 솔직히 파악하기가 쉽잖아.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자, 다시 지문으로 넘어와 봐. 자, 거기, 자, 디귿을 볼게요. 자, 디귿. 자, 디귿. 환율은 뭐 한다고 그랬어? 상승한다. 밑줄 그어놓고. 자, 그 다음에 4문단 끝에서 셋째 줄 오른쪽 밑줄 그어. 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여 실질 통화량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온 거 찾았니? 네. 자, 그럼 여기에다 어때? 숫자 5 적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실질 통화량도 증가하고 디귿 봐봐. 환율도 뭐해? 상승하지. 그러면 분명히 얘도 어때? 여기서 증가하고 얘도 여기서 뭐 했단 말이야? 증가했단 말이야.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뭐고? 실질 통화량이고 하나는 환율이겠지. 자, 그런데 거기에 밑줄 친 내용을 보니까 실질 통화량은 증가했다가 원래대로 되돌아와.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얘는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고 얘는 올라갔다 이렇게 됐지. 그럼 어떤 게 원래대로 돌아온 거야? C는 원래대로 데려왔지. 그럼 얘가 결국 뭐가 되겠어? 얘가 실질 통화량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실질 통화량이면 거기서 뭐에 해당돼? 기억이지. 그럼 얘가 어때? 기억이 되는 거고. 그럼 얘가 뭐가 되겠어? 디귿이 되는 거지.
그럼 답은 몇 번?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쌤은 그렇게 생각해. 이거는 결국 그 문단 안에서만 찾으면 돼. 그 문단에 답이 없으면 우리 못 찾는 거야. 왜? 삽니다? 네? 왜? 아니요, 그러니까 푸는 거 맞췄는데 어. 니은디귿 기억인데 ABC라고 해가지고 잘못 매칭했어요. 오케이. 이런 건 진짜 잘해야 돼. 자, 이제 5번 봐봐. 미세종적 수단에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걸 물었지. 자, 이 문제를 풀 때 얘들아 답지를 하나하나 지워 나가는 것도 방법이지만 나는 이 문장을 여러 번 봤으면 좋겠어. 자, 어디를 보냐면 자, 지문 마지막 문단 끝에서 둘째 줄이 줄거. 자, 기초 경제 여건을 반영한 환율의 추세는 찾았어? 용인하되. 자, 여기에다 숫자 5 적어. 용인이 뭐니? 봐준다, 허용한다, 이런 얘기지. 그죠? 자, 그러면 5번 문제의 답이 왜 3번인지 알겠어? 용인의 흐름은, 저기 환율의 흐름은 용인한다며. 그럼 어때? 정부가 거기에 개입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 자, 그래서 5번 문제의 답은 몇 번? 3번이 답이 되겠지. 자, 6번이 좀 허무한데. 자, 6번 봐봐. 드러낼. 목적어 있어 없어? 드러낼은 목적어가 필요하지. 자신의 성질을 드러낼.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지문의 B는 목적어가 없어. 드러낼이 아니라 뭐야? 드러날. 이렇게 고쳐주는 게 맞아. 자, 그래서 자 6번 문제의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5번은 자, 몇 문단 가지고 냈어? 6문단 가지고 다 냈지. 자, 아니야, 6문단이 아니라 몇 문단이지? 3번이요, 3번. 여기 이제 5문단이지. 그죠? 5문단까지밖에 없어. 그럼 이제 2문단 빼놓고 그냥 나올 거 다 나온 거야.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3번 문제를 풀어야 돼. 이거 진짜 어려워. 정답률 34잖아. 킬러 문제였어서 2020년도. 자, 근데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 얘기해 볼게. 자, 윗글을 바탕으로 하면 답은 일단 어디에 있어? 지문에 있어. 보기에 A국 경제 상황에 대한 경제학자 가백 내용을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그렇지. 자, 이제부터 보기에서 자, 다섯째 줄 밑줄거. 내가 밑줄글 하는 거 밑줄거. 자, B국에서는 찾았니? 됐어? 자, 밑줄거. 보기 다섯째 줄. 해외 자금 유입에 따른 통화량 증가로 B국의 시장 금리가 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그랬지. 됐어? 자, 여기에서 변동에다 동그라미 쳐. 자, 그럼 얘들아, 변동이면 둘 중에 하나지. 시장 금리가 높아질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일 수도 있지. 자, 너희들 4문단 읽으면서 상승인지 하락인지 직접 써. 시간 줄 거야. 자, 여기서 변동은 과연 상승인지 하락인지. 찾아, 지문에서 4문단에서. 오버슈팅은 무조건 4문단이야. 적었어? 찾을 수 있어. B국에서는 해 통화량 증가로 시장 금리가 어떻게 될 거래? 그러면 통화량이 증가하면 시장 금리가 어떻게 된다고? 4문단에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자, 밑줄 거. 4문단 둘째 줄 아까 밑줄 그었던데 또 있는 거야. 가령 국내 통화량이 증가하여 유지될 경우 그 밑에 줄 시장 금리는 뭐한테 적어놨어? 하락이 된다고 나와 있지. 맞아?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변동 대신에 뭐라고 적었어? 하락이야. 자, 그럼 읽어볼게. 자, 읽어볼게. 지금 밑줄 치 문장 다시. B국에서는 해외 자금 유입의 통화량의 증가로 B국의 시장 금리는 뭐 된대? 하락되지. 자, 그 다음 문장까지 밑줄 거. 이에 따라 A국의 환율 급등은 향후 다소 뭐 될 것이다? 진정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 밑줄 친 문장하고 1번 답지 마. 왜 적절하지 않은지 알게 될 거야. 보기 넷째 줄 봐봐. A국의 환율이 급등했지? 근데 B국에서는 시장 금리가 뭐 있어? 하락했지. 그래서 그 다음 문장 A국의 환율 급등 즉 오버슈팅은 다소 진정될 거라며. 논리가 어때? 똑같이. 그럼 1번은 어떻게 고쳐줘야 돼? A국의 환율의 오버슈팅이 발생한 상황에서 B국의 시장 금리가 하락한다면 오버슈팅은 그렇지 커지는 게 아니라 어때? 진정이 되겠지. 그러니까 3번 문제의 답은 몇 번? 1번.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하나만 보여줄게. 몇 페이지 지문을 잠깐만 보냐면 자 옛날 경제지문이야. 아주 예전에 했던 경제지문인데 44페이지를 잠깐만 봐봐. 44페이지. 이게 평가원에서 쓰는 방법 중에 하나야. 거기 44페이지 4번 문제를 보면 거기 박스 맨 오른쪽에 보기 맨 오른쪽에 Z가 발행한 채권의 신용등급 뭐라고 나와? 변경이라고 나오지. 박스 맨 밑에 이 그림 밑에 여기 요거 변경이라고 나오지. 그러면 변경은 추상적이잖아.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러면 너희들이 이 변경이라는 말이 나오면 뭐부터 먼저 해야 돼? 이게 상승인지 하락인지서도 먼저 채워놓고 시작하는 게 맞잖아. 똑같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기에다 어때? 상승 하락이라고 쓸 수도 있어. 얘네들이 출제위원들이. 근데 왜 변경이라고 썼을까? 니들이 찾아보라고. 엿먹으라고. 콜?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문제의 답이 몇 번? 1번이 답이 되는 거고. 자, 2번 답지는 이 문단에 나오고요. 자, 3번 답지 이해 가지. 3번 답지. 단기는 오버슈팅이지만 장기는 구매력 평가설에 의해서 균형이 회복되는 거고 4번 문제는 보기를 통해서 나오는 거고 그죠? 5번 문제도 다 나오고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몇 번? 1번.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은 들어. 여기에 나와 있는 3번 문제가 우리 2020년도 수능에 나왔던 그거 있지 그거 BIS 그거 3점짜리보단 그래도 시간이 좀 덜 걸리긴 해도 얘가 얘기했지만 얘가 2018년도 수능 킬러 1 문제였었어요. 오케이?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얘기해. 뒤로 넘기고 문제를 풀도록 하자고. 자, 됐죠? 자, 요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한 지문 더 해야 돼. 111페이지. 자, 마지막 지문이야. 여기에도 어때? 정답률이 2번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뭐 50%대 유지하다가 5번 문제가 어때? 정답률이 36%가 되는 자 그런 지문이야. 그러니까 이 정도가 난이도 상 이제 지문이라고 보면 돼. 이런 거 얘기해 줄게. 작년서부터 무슨 기조가 유지됐냐면 정답률 20%짜리 문제가 없어졌어. 왜 그러냐면 평권에서 알지. 초고난도 문제를 이제 배제하겠다. 초킬러 문제를 배제하는 거야. 대신 준킬러 문제를 여러 문제 배치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난이도를 조절을 하는 거야. 5번이 5번? 3점 없어. 아 미안하다. 5번이 3점짜리 문제겠지. 5번이 이제 3점짜리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이제 딱 보면 알지? 뭐가 3점짜리 문제인지. 자, 그럼 이제 한번 가보자. 자, 우선 이제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해야 돼. 단락의 기호가 1, 2, 3, 4, 5, 6, 7 맞니? 네. 자, 그런데 문단 앞 일통에서 예측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어. 자, 그럼 이제부터 이 지문의 이제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1문단 봐봐. 자, 이 글의 제재가 뭐야? 고전 역학보다는 양자 역학이지. 자, 그러면 자, 일단 1문단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양자 역학에서는 자, 무슨 세계에서는? 미시 세계에서는 상호 베타적인 상황이 공존한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아? 선생님 저 물리 하는데 아예 신경 쓰지 말고 난 물리 몰라. 난 뼛속까지 문과야. 도대체 상호 베타적인 상태가 공존한다라는 게 뭐야? 그죠? 자,
이제 이 문단을 볼까요? 자, 이 문단. 자, 첫 번째 문장을 봐봐. 팽이 얘기를 이제 어때? 예시로 들지.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서부터 어디까지가 예시인지 한번 읽어봐. 팽이에 대한 얘기는 어디까지인지. 됐어? 자, 어디까지가 팽이 얘기니? 알 수 없다까지지. 그럼 그 다음 문장 밑줄 그어야지. 거시세계와 달리 양자역학이 지배하는 미시세계에서는 우리가 관찰하기 전까지는 상호 배타적인 상황이 공존하는 것이다. 이제는 이해가 가는 게 팽이의 예시를 봤잖아. 자, 그러면 이 문단도 1문단의 내용하고 어때? 같은 말이지. 근데 다만 차이점은, 자, 봐봐. 무슨 세계에서는? 미시세계에서는, 자, 상호 배타적인 상태가 공존하다. 똑같은 얘기야. 그런데 무슨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아? 거시세계에서는 어때? 그렇지 않아. 그럼 뒤집으면 거시세계에서는 상호 배타적인 상황이 공존할 수 없다라는 얘기야. 거기 분명 밑줄 친 데 보면 뭐라고 나왔어? 거시세계와 달리 이렇게 나와 있잖아. 자, 그러면 질문.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문단까지는 인문사회, 과학, 기술, 예술 중에서 뭘까? 과학이야. 여기까지는 여러분 과학 얘기야. 이게 되게 골 때리는 지문이다. 자, 이제 3문단 볼게요. 3문단. 자, 밑줄 그어. 최근에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을 적용함으로써 초고속 연산을 수행하는 양자 컴퓨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있다. 계속 밑줄 그어봐. 이는 양자 세계에서 말하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이 현실에서 실전으로 구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다라고 그랬지.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3문단의 내용을 한 문단으로 정리하자. 무슨 컴퓨터는? 양자 컴퓨터는 뭐를 보여주는 사례야? 상호 배타적 상황이 공존하는 현실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질문. 여기까지는 이제 과학 지문이 아니라 이제 무슨 지문이야? 기술이야. 이제 기술이 이제 이거야, 이거. 여기는 이제 기술이야. 그리고 나는 그런 느낌이 들어. 얘들아, 3문단 읽고 이런 느낌 들었으면 박수 쳐줄게. 뭐냐면 상호 배타적인 상황이 현실에서 실현된 게 양자 컴퓨터래. 그럼 우리는 어때? 양자 컴퓨터가 뭔지 몰라. 그리고 양자 컴퓨터가 왜 상호 배타적인 상황이 공존하는지 그것도 몰라. 그럼 그거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있어야지. 근데 그거에 대한 게 없어.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 드냐면 응가를 쌌는데 밑을 안 닦은 느낌. 뭔가 어때? 찝찝한 느낌이 들어. 자, 그럼 질문.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지문이 성립이 안 돼. 왜 안 줬는 줄 아니? 3문단에서? 그렇지. 몇 번 문제 보기에서? 2번 문제 보기에서 양자 컴퓨터가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해준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이런 느낌을 해야 돼. 2번 문제 보기가 이 문단 뒤에 가서 붙어야 되는 거지. 그런 느낌. 이해가? 왜? 이 문단은 무슨 진술만, 3문단은 무슨 진술만 두고 일반적 진술만 주고 무슨 진술 안 줬어? 구체적 진술 안 줬으니까 그거를 넣어줘야 되잖아. 근데 그걸 어디에서? 보기에서 여러분 준 거란 말이야. 콜. 이해 갔어? 자, 그런데 이제 4문단 볼게요. 자, 3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이제 무슨 학 얘기를 하겠대? 논리학 얘기를 하겠다라는 얘기지.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논리학이 시작된 거지. 그래서 이 지문은 세계 융합 지문이야. 과학, 기술, 융합. 융합의 어때? 끝판왕 지문이었지. 자, 그런데 이제부터 4문단 첫 번째 문장 봐봐. 고전 논리? 고전 논리가 1문단에서 얘기했던 무슨 역학이야? 고전 역학.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자, 그럼 이제부터 밑줄 그어. 둘째 줄. 그러나 잘 봐. 프리스트에 따르면 참인 진술과 거짓인 진술 이외에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술이 있다. 이게 바로 어때? 상호 배타적인 상황이
공전하는 거지. 계속 밑줄. 이를 설명하기 위해 그는 거짓말쟁이 문장을 제시한다. 또 거짓말쟁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 자기시적 문장과 자기시적이지 않은 문장을 구분해보자라고 그랬지. 자, 그럼 대답해줘. 이제 연습. 앞으로 나올 세 가지 얘기 순서대로 얘기해. 순서대로. 자기 지시적 문장과 자기시적이지 않은 문장을 일단 구별해. 그 다음은 거짓말쟁이 문장을 구별해.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걸 설명해요. 참인 동시에 거짓인 문장에 대해 설명하겠지. 자, 이제부터 5문단 6문단을 한번 나눠봐. 그렇게 5문단 6문단을 나눠봐. 자, 됐어? 자, 그럼 질문. 4문단에서 일반적 지수를 줬지. 자, 그리고 5문단에서 뭐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 5문단에서는 자기 지시적 문장을 설명하고 있지. 맞지? 5문단은 자기 지시적 문장. 그 다음에 어때? 자기 지시적 문장이 아닌 거를 설명을 하고 있지. 콜? 이해 갔어? 자, 이걸 한 다음에 6문단에서는 두 가지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하고 있지. 뭐? 거짓말쟁이 문장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맨 마지막 문장을 봐봐. 여기에 나와 있는 거짓말쟁이 문장은 결국 상호, 배타적인 상황이 공존하는 거란 얘기지. 그러니까 5문단, 6문단은 깨끗해도 돼. 왜? 어느 문장이야? 4문단 마지막 부분에 대한 무슨 진술? 구체적 진술이 쭉 이어지는 거야. 물론 밑줄을 거도 상관은 없어. 이해가요? 야, 얘를 알아야 얘를 알 수 있지. 그리고 얘를 알아야 어때? 얘를 알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이제는 너희들 좀 들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7문단 봐봐. 7문단. 자, 첫 번째 문장 밑줄거. 고전 논리에서는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프리스트는 그것도 다룰 수 있는 비고전 논리인 뭐를 제시했어? LP를 제시했지. 자, 그럼 이제 LP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쭉 나오겠네. 자, 그럼 이것도 프리스트의 이제 뭐 LP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무슨 지문이 돼? 논리학 지문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지문을 크게 세 수로 나눠봐. 어떻게 나누죠? 1, 2. 구조와는 달라도 돼. 대신 여기는 물리 지문. 3. 얘는 기술 지문. 그 다음에 어때? 4, 5, 6, 7. 이 세 개를 나열한 무슨 식 구성? 병렬식. 이런 식으로 보면 돼. 그러니까 얘들아, 이걸 어떻게 하든 간에 지문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야 돼. 자, 됐어? 이 정도면 여러분 할 수 있지?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수업이 이제 1차적인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일단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첫 번째로 예측하는 거. 예측은 여러분 두 가지야. 일반적 진술이 있으면 당연히 구체적 진술이 나오겠네. 내가 뭐에 대해서 물어봐 논제 제시를 하면 그거에 대한 답이 나오겠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좀 가져줘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문제를 풀 때 어때? 범위를 좁히는 그런 훈련을 하면 돼. 톡 까놓고 얘기하자. 우리가 지금 딱 개강한 지 2달이 안 됐어. 지금 12월 말에 개강을 했으니까 1달 반? 정도 된 것 같아. 지금 난이도 3까지 어쨌든 달려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 세교재를 보면 2012년도에 치렀던 기출문제의 모든 지문이 다 또 있어.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치르게 되는 지문이라고. 이해가죠? 이 정도면 너희들 예전에는 이런 거 진짜 되게 많이 힘들었을 거야. 근데 어쨌든 지금은 비벼볼만 하잖아. 그리고 어때? 그 비비는 게 한 문제 한 문제가 더 늘어났으면 좋겠어. 자, 여기에서도 5번 문제는 솔직히 맞히기 많이 힘들어. 5번 문제는 되게 어려운 문제야. 하지만 나머지 문제들은 한번 맞춰보자고. 자, 그럼 이제부터 1번 문제 가봅시다. 자, 1번 문제. 자, 문맥을 고려할 때 어때? 기억의 이미지. 자, 기억이 어딨어? 이 문단에 있지. 자, 그러면 이거는 이 문단을 봐도 되고, 여기 봐. 이 문단에서 안 나오면 어느 문단까지도? 1문단까지도 어때? 일단 봐줘야 되는 그런 문제겠지.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봐. 얘는 몇 문단? 양장 컴퓨터에 대하니까 당연히 얘는 어때? 3문단. 자, 3번. 무슨 적 문장에 대한 얘기겠어? 자기 지시적 문장에 대한 얘기 몇 문단? 5문단에 강하게 나왔겠지. 자, 4번 문제는 니은이지. 얘는 몇 문단? 7문단. 5번 문제는 뭔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여기 봐. 6문단 쪽에서 답이 나오진 않을까? 라는 생각은 가져봐야 돼.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이제 무슨 문제야? 어휘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됐죠? 자, 그럼 이제 우리 1번 문제에서부터 차근차근 나가보도록 합시다. 자, 문맥을 고려할 때 기억의 의미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지. 자, 그럼 이제부터 기억을 봐봐. 기억 앞에 무슨 말이 보여? 바로 아인슈타인이 보이지. 그리고 그 앞문장을 봐봐. 때문에지. 그러면 기억에 대한 근거는 기억 앞에 있겠지. 자, 그럼 바로 위에 줄 밑줄 거. 자, 밑줄 거.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과 관찰 자체가 물체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개념을 받아들였기 힘들었기 때문에. 찾았어? 자, 여기다 숫자 1 적어. 그럼 결국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뭐니? 관찰 자체가 물체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관찰한다고 해서, 관찰을 못했다고 해서 그게 없는 것도 아니고, 없던 게 관찰한다고 해서 어때? 있는 것도 아니잖아. 관찰 자체가 물체의 존재를 결정하는 게 힘들다. 똑같이. 몇 번 답지? 3번 답지. 관찰을 하든 안 하든 그 존재는 원래 있었을 거 아니겠냐고. 주소 되게 동그라미를 되게 정성스럽게 그린다. 굉장히 정성스럽게. 자, 1번 문제의 답은 자 3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얘는 이제 몇 문단 가지고? 이 문단 가지고 어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빨리 문학 수업도 하고 싶지, 그치? 오랜만에. 다음 수업부터는 1시간씩 문학, 비문학, 비문학, 비문학 이렇게 1시간씩 합시다. 자, 2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양자 컴퓨터와 일반 컴퓨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지. 자, 그럼 얘들아, 양자 컴퓨터는 뭐야? 상호 배타적인 상황이 공존하는 거지. 자, 그리고 양자 컴퓨터가 뭔지 보기에 나왔네. 자, 밑줄 거, 첫째 줄. 양자 컴퓨터는 여러 개의 이진수들을 단 한 번에 처리함으로써 일반 컴퓨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연산을 수행하지. 자, 여기 봐. 양자 컴퓨터는 무조건 몇 번에 연산해? 한 번에 연산해? 한 번에 연산을 못하면 그건 양자 컴퓨터가 아니야. 단서를 줬잖아. 자, 양자 컴퓨터 몇 번? 한 번? only one? only one? 자, 그러면 1번 볼게요. 양자 컴퓨터는 상태의 공존을 이용함으로써 맞지? 하지만 뭐가 틀렸어? 연산에 필요한 비트의 수를 늘리는 게 아니지. 하나의 비트에 하나만 넣는 게 아니라 하나의 비트에 상호 배타적인 걸 동시에 넣는 거니까 비트 수는 어때? 그대로 있는 거지. 자, 1번 어때? 아웃. 자, 2번 3비트를 사용하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하려고 할 때 양자 컴퓨터는 몇 번에 처리해?
한 번. 야, 왜 계산하지도 마. 양자 컴퓨터는 무조건 한 번이야. 두 번 이상 하면 그건 양자 컴퓨터가 아니라니까? 자, 그런데 일반 컴퓨터는 셋째 줄 봐봐. 보기 셋째 줄. n자리 이진수는 모두 2에 n개가 존재하지. 이거 모르면 쌤한테 물어보면 안 되고 이건 진수쌤한테 가야 돼. 얘들아, 그럼 2에 몇 승이야? 3승이지. 그럼 뭐? 8. 그럼 2번 답지. 6배가 빠른 게 아니라 8배가 빠른 거지. 3번. 한 자리 이진수를 모두 처리한다 할 때 1비트를 사용한다고 할 때 자, 양자 컴퓨터는 몇 번? 한 번. 한 번. 하지만 일반 컴퓨터는 2에 1승. 그럼 몇 번? 2번. 같지 않겠지.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전제가 양자 컴퓨터는 한 번에 처리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전제야. 자, 5번 답지는 왜 틀렸니? 3비트의 양자 컴퓨터가 이진수를 모두 처리하는 거나 6비트의 양자 컴퓨터가 6자리의 이진수를 모두 처리하는 계산하지 마. 그냥 무조건 몇 번? 한 번. 양자 컴퓨터는 그냥 한 번이야. 됐니? 자,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이 몇 번? 4번. 양자 컴퓨터의 각 비트에는 0과 1이 공존하고 있어 봤지. 4비트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4자리 이진수는 2의 4승이니까 16개가 되겠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그죠? 맞을 거야. 자, 그래서 2번 문제의 답은 몇 번? 4번. 정답률 50%대. 쉬운 문제 아니야, 얘들아. 자, 그러면 이제 3번 문제 갑시다. 자기 지시적 문장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걸 물었지. 그러면 자기 지시적 문장이 뭔지 5문단에 가보자. 자, 5문단 첫째 줄 밑줄 읽어. 자기 지시적 문장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문장을 말한다. 됐어? 자, 여기에다 숫자 3 적어놓고. 자, 1번.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는 자기 지시적 문장이다. 틀렸지? 얘들아, 잘 들어봐. 만약 자기 지적이 문장이 되려면 앞에 어떤 지시어가 들어가야 돼? 이라는 말이 들어가줘야 돼. 이 문장. 자, 그럼 2번 봐봐. 이 문장은 자기 지적이다. 이건 분명히 어때? 자기 지적 문장이었대. 맞지? 그럼 이건 어때? 거짓이 될 수 없지. 맞잖아. 맞는 진술이잖아. 자, 그러면 3번 문제의 답은 몇 번? 2번이 답이 돼. 자, 이제 나는 이 지문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4번하고 5번 문제라고 생각해. 4번도 여러분 쉬운 문제 아니야. 자, 너희들 4번 문제 이제부터 보기 위해서 7문단을 봅시다. 자, 7문단. 이제부터 내가 7문단의 내용 정리해 볼게. 자, 7문단. 여기 봐. 자, 첫째 줄 읽어볼게요. 둘째 줄. 자, LP에서는 찾았니? 아, 셋째 줄서부터 읽어볼게. 고전 논리에서는 뭐가 성립해? 전권 긍정규칙이 성립하지. 자, 그러면 전권 긍정규칙이 뭐냐? 밑줄 거. 어차피 얘가 지금 문제 풀 거니까. 고전 논리에서는 전권 긍정규칙이 성립한다. 이는 P이면 Q이다라는 조건문과 그것의 전권인 P가 참이면 그것의 효건인 Q도 반드시 참이 된다라는 것이다라고 그랬지. 자, 그럼 여기 봐. 지금 말한 건 무슨 논리야? 고전 논리지. 자, 그러면 고전 논리에서는 자, 보세요. P가 참이고 그 다음에 어때? P이면 Q. 이게 이제 니은이지. 맞니? 맞지? 자, 이게 만약 참이면 뭐도 참이 된다는 얘기야? Q도 참이 된다. 이 얘기지. 안 어렵지? 자, 그런데 그 다음 읽어볼게. 가로쳐.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서부터 그 페이지 끝에 줄 참이 동시에 거짓이어야 한다. 그런 앞까지 가로를 쳐봐. 가로를 쳐. 자, 읽어볼게.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LP에서 전권 긍정규칙이 성립하려면 조건문과 그것의 전권신 P가 모두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면 그것의 효건신 Q도 반드시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어야 한다 그랬지. 그러나 그랬지. 그러니까 이게 논리가 뭐냐면
고전 논리의 규칙을 LP에 적용시키면 이렇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니까 이 가로친 부분은 어때? 문제에서 배제해야 돼. 이해가? 폴? 어떤 논리인지?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장 봐봐. 그러나 LP에서 조건문의 전건은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후건은 거짓인 경우 조건문과 전건은 모두 참인 동시에 거짓이지만 후건은 뭐가 된대? 거짓이 된대. 자, 그럼 봐봐. 자, LP에서는 자, P가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그 다음에 어때? 는 P 아니면 Q가 참인 동시에 거짓이야. 그러면 Q는 뭐라고 그랬어? 후건이 거짓이 된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 봐봐. 112쪽 맨 위에 줄 조건문과 전건은 모두 참인 동시에 거짓이지만 후건은 어때? 거짓이 된다 그러지? 자, 얘들아, P가 전건, 여기 봐, Q가 후건. 요거는 어때? P이면 Q는 조건문이 되는 거지. 자, 됐어? 자, 그럼 일단 얘하고 얘 알았지? 이거 내가 여기 있는 거 그냥 풀어서 쓴 거야. 자, 그럼 1번 봐봐. LP에서 LPI에 P가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여기 봐, P가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Q가 뭐면? 거짓이면 니은은? 아니지. 참인 동시에 거짓이지. 1번 아웃이지. 됐어? 자, 2번 봐봐. LP에서 니은과 P가 참인 동시에 거짓이면 저기 봐, 얘가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니은도 참인 동시에 거짓이지. 그러면 2번은 뭐가 틀렸어? Q는 거짓이지. 이건 알겠지? 자, 3번 봐봐. LP에서 니은과 P가 참인 동시에 거짓이면, 자, 니은과 P가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래. 그럼 참을 빼봐. 참인 동시에 거짓이면 Q는 그 경우에 뭐야? 거짓이지. 그럼 3번도 어때? 틀렸지. 자, 4번 봐봐. 고전 논리에서 니은과 P가 각각 거짓이 아닐 때, 얘들아, 고전 논리는 참 아니면 거짓이지. 아니, 고전은 거짓 아니면 참이잖아. 그러면 4번 답시 바꿔봐. 니은과 P가 각각 뭐일 때? 거짓이 아닐 때는 다른 말로 참일 때. 참일 때 Q도 참이잖아. 4번 아웃이지. 자, 그럼 5번 봐봐. 고전 논리에서 니은과 P가 참이면, 자, 니은과 P가 참이지, 고전 논리에서. 그럼 Q도 무조건 참이어야 되지. 그럼 어때? Q가 거짓인 것은 불가능하겠지. 왜? 고전 논리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 있을 수 없으니까. 이해 가요? 자, 그래서 자, 4번 문제의 답은 몇 번? 5번이 답이 되는 거야. 어려워. 자, 6번은 답만 받게. 자, 6번은 3번이 여러분 답이 되겠고요. 뭐 이건 신경 안 써도 되고. 자, 이제 마지막 5번 문제를 이제 볼 거야. 자, 5번 문제. 이제 얘가 36%짜리 이제 킬러 문제가 되겠지. 자, 그러면 야, 이게 좀 어려운데. 자, 볼게요. 자, 보기. 첫째 줄. A는 무슨 논리를 받아들여? 고전 논리를 받아들이지. 그럼 얘들아, 이 A는 무슨 세 개만 알 수 있어, 얘는? 거시하고 미시 중에서 거시만 알 수 있는 거야. 자, 얘는 이제 거시야. 자, 그런데 B는 뭐를 받아들일 뿐 아니라 LP를 받아들일 뿐 하지만 양자역학에서 상호 배타적인 상황의 공존이 시사하는 프리스테 입장도 받아들이지.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B는 무슨 역학이니까? 양자역학. 그러니까 쉽게 말할게. 얘는 고전 역학, 고전 논리고, 얘는 무슨 역학? 양자역학이면서 누구의 논리? 프리스트의 이제 논리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얘는 분명히 받아들인다고 그랬지. 근데 주의해야 될 거. 그러면 얘는 상호 배타적인 상황이 공존해 안 해?
공존하지. 무슨 세계에서는? 미시. 자, 그런데 얘도 나누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거시 세계에서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가 공존하지 않고 미시 세계에서는 공존한다고 나와 있지. 자, 그럼 이쪽으로 다시 와서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양자역학 프리스트 얘네들은 무슨 세계에서는? 미시 세계에서는 상호 배타적인 게 공존할 수 있지. 하지만 얘네들도 무슨 세계에서? 거시 세계에서는 상호 배타적인 상황이 공존할 수 없는 건 얘네들하고 똑같지. 자, 그러면 자, 거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을, 니을 봐봐. 자, 기억, 니은 묶어. 얘는 전자지. 그럼 기억하고 니은은 뭐야? 미시지. 그런데 디귿하고 리을은 반지름 5cm의 팽이지. 쌤, 안 보이는데 뭘 안 보여? 지문에서도 어때? 반지름 5cm의 팽이는 이 문단에서 거시라고 나왔잖아. 그러면 디귿, 리을은 뭐가 돼? 거시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자, 얘는 아예 어때? 미시를 몰라? 얘는 상호 배타적인 상황의 공존을 아예 몰라? 1번 A는 기억이 참이 아니라면 거짓이고 참 거짓외에 다른 진리치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해. 왜? 얘는 상호 배타적인 상황의 공존을 모르니까. 1번 어때? 맞는 설명. 2번 B야. 자, B는 기억은 참인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왜? 기억은 무슨 세계니까? 미시세계니까. 하지만 디귿은 반지름이지. 그럼 거시세계지. 그럼 얘는 어때?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고 얘기하지 않지. 참 아니면 뭐야? 거짓인 거지. 이해가? 자, 3번 A와 B는 모두 디귿이 참일 때 리을도 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일단 얘는 당연하고 얘도 디귿이지. 디귿이면 팽이지. 그럼 얘는 미시야 거시야? 거시니까 당연히 얘도 어때? 참 아니면 거짓이라고 얘기하겠지. 자, 4번 A는 B와 달리 니은이 참인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자, 니은은 미시야 거시야? 미시지.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얘는 참인 동시에 거짓은 없다. 얘는 니은인 미시니까 참인 동시에 거짓이 있다. 자, 4번 맞는 거 알겠지? 자, 그러면 5번이 왜 틀렸는지 살짝 봐봐. 리을은 미시야 거시야? 거시지. 그러면 B는 A와 달리 참이 아니라면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아니지. A나 B 모두 거시니까 참이 아니면 뭐야? 거짓.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5번 문제의 답은 몇 번? 5번이 답이 되는 거겠죠. 다 맞은 사람이지. 몇 번이 어려웠니? 4번? 4번, 5번이 제일 어려워. 왜? 찬민이 몇 번 틀렸어? 1, 2번. 만 틀렸어? 바보야.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 진도를 다 나갔고, 그럼 이제 우리 책에서 깨끗한 부분이 114페이지, 아니야, 117페이지. 요거는 내가 왜 안 할 거냐면, 이게 2020년도 6월 평가원 질문인데, 올해 이제 이거랑 관련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서, 이건 내가 따로 해줄 거야, 막판에. 되게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건 선생님이 따로 해줄 거고, 그럼 이제 다 한 거야. 다 한 거고, 우리 뒤에 과제물 있지. 과제물이 몇 주차까지 되어 있지? 2주차까지 되어 있지.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이번 주에 이제 무슨 숙제가 끝나? 파사주 숙제가 끝나지. 그리고 나면 3주차, 4주차를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교재를 여러분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만세. 책 한 권을 여러분 끝낸 거야. 되게 고생 많이 했고, 자, 일단 우리는 여기서 종강을 합니다.